긴급 속보입니다. 8월 11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군 구축함과 해안경비대 선박이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고속 추격하던 중 발생한 이 사고는 필리핀 선박이 기민하게 회피하면서 중국 함정들이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중국의 공격적 해상작전이 오히려 자국 함정 손상으로 이어진 이례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국방부 최고 분석관이 단 한 줄의 데이터로 모든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2025년 3월 펜타곤에서 30년간 해양 안보를 분석해온 앤더슨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한 것이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해군의 대응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우리 시스템이 아니야.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코드명은 단 2글자였습니다. CI. 대체 누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펜타곤을 뒤흔든 그 충격적인 발견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앤더슨입니다. 펜타곤에서 30년간 해양안보 분석을 담당해왔죠. 2025년 3월 어느 평범한 오후, 저는 남중국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의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2024년이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해였으니 올해도 비슷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베트남 해안 경비선들의 움직임이 너무 정확했어요. 중국 선박들이 나타나기 정확히 3시간 전에 미리 배치되어 있더군요. 마치 중국 함대의 일정표를 미리 받아본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 이것 좀 봐. 제 옆에 앉은 클레어 박사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재미교포였죠. 팀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베트남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측 능력이 좋아졌지? 클레어가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예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실시간 정보 공유 패턴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투나 제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시도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군 정보망에 이런 조기경보 시스템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30년간 이 바다를 지켜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우리 모르게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어. 그날 밤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마치 투명한 바다를 보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마지막 분석 결과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사님, 이 해역에 우리가 모르는 감시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정교한.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베트남 해군 장교가 작년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곳에서 도움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조력자가 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중국해에는 분명히 제3의 플레이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머릿속에서 맴돌던 의문들을 풀어야 했거든요. 클레어가 이미 와 있더군요. 컴퓨터 앞에서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제위성망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어요. CI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해양감시 네트워크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해양환경 보존 프로그램 같았어요. 겉으로는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클레어가 화면을 확대하자 숨겨진 레이어가 나타났습니다. 주파수 패턴과 레이더 주기를 보세요. 이건 환경보호가 아니라 군사용 감시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간 위장 뒤에 숨겨진 이 정교한 시스템은
누구 작품일까요? 데이터 송신 출처를 역추적해 볼 수 있어? 이미 해봤어요. 하지만 중계 서버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최종 출처는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설계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군사 전략가가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이걸 만든 건 학자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이건 현장을 아는 사람이 만든 거야. 실제로 해상 전투를 경험해본 전략가 말이야. 오후에 들어온 추가 정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CI 시스템은 단순한 감시망이 아니었어요. 실시간으로 해상 교통을 분석하고 위협을 예측하며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통합 지휘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시스템의 정확도를 보세요. 클레어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22건의 해상 충돌 중에서 CI 시스템이 21건을 사전에 예측했다는 거였어요. 정확도 95.4%. 네, 우리 펜타곤 시스템보다도 높아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남중국해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강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클레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보자. 네, 박사님. 그런데 혹시 이게 우리에게 위험한 발견은 아닐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발견 뒤에는 언제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분석가야. 진실을 찾는 게 우리 일이고.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발견이 저의 30년 경력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저는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CI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혹시 우리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CIA 내부 회의록 중에서 작년 11월 자료였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동남아 해상 상황 변화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서울이 또 시작했다. 이번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이군. 대응 조치는? 공식적인 경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니까. 저는 화면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읽은 게 맞나 싶어서요. 서울. 클레어를 불렀습니다. 이것 봐. CIA가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서울 말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더 깊이 파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군 고위층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아니, 묵인을 넘어서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문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았어요. 한국의 기술 지원이 중국 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음. 직접 개입 없이 효과를 거두는 이상적 구조. 이해가 안 되는데요.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은 거죠?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래된 동료인 짐 톰슨을 만났습니다. 국방부 차관보로 일하는 그는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짐,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톰슨이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차드, 자네가 뭘 찾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이건 좀 복잡한 문제야.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척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글쎄 도움이 되는 일들이지. 톰슨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미국이 직접 중국을 압박하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제3국이 기술적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춰준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활용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대중견제를 대신 실행해주고 있는 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야.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속내까지 꿰뚫고 절묘한 타이밍에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강대국의 계산까지 읽어내는 중견국 외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클레어,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니야. 그럼 뭔가요? 이건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야. 그리고 한국이 우리보다 몇 수 앞서두고 있어. 그날 밤 집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미국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봐왔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들어온 현장 보고서들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나투나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중국 어선 12척이 불법 조업을 시도했는데 인도네시아 해안 경비선이 정확히 2시간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 지휘관의 보고서를 읽어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비의 성능이 놀랍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로 중국 잠수함을 40km 밖에서 포착했어요. 40km? 기존 인도네시아 장비로는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베트남 쪽 상황도 비슷했어요. 하노이에서 온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해군이 중국 함정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 함대에 GPS를 붙여놓은 것처럼요. 클레어, 이 데이터들을 보면 뭐가 보여? 무기가 아니라 정보예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위치 선점이요. 맞았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건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정보였죠. 실제 충돌 없이도 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 누구도 죽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기술. 점심시간에 해군 정보부의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마이크, 동남아 해역에서 뭔가 변화 느끼고 있어. 당연하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군들이 갑자기 예언자가 된 것 같아. 중국군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중국 잠수함 2척이 스프레틀리 군도 근처로 접근했거든. 그런데 베트남 해군이 8시간 먼저 그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 8시간 먼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중국군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들도 나름 기밀 유지하며 움직였을 텐데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군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후에 CIA 동료에게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리차드, 자네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얘기가 있어. 중국 측에서 꽤 당황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어. 자기들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내부 스파이를 찾고 있는 동안 진짜 정보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저녁 클레어와 함께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보다 무서운 감시망이야. 어떤 의미에서요? 총을 쏘면 전쟁이 시작되지만 이건 전쟁 없이 상대방을 무력화시켜. 중국군이 어디로 가든 이미 기다리고 있으니 심리적 압박이 엄청날 거야. 실제로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선택한 전략이 정말 영리해.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질적 무력 충돌 없이 전장을 선점하는 방법. 누구도 죽지 않지만 게임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놓는 기술. 창밖 워싱턴 DC의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CI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국방부 기밀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 관련 기술 협력 문서들을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2022년 10월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베트남 해양기술 협력 세미나 참석자 명단. 그 중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김대호 박사. 전 한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현재는 민간해양기술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 파보니 놀라운 이력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부터 한국 해군의 해상감시 체계 구축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2010년에 전역한 후 민간기술연구소를 설립했고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각국과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클레어, 이 사람을 좀 봐.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이 사람 이력이 정말 화려하네요. 해군 정보전 전문가의 해양공학 박사까지. 더 중요한 건 그의 최근 행적이었어요. 2023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수차례 방문했고 현지에서 해양안전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구나. 한국 언론 보도도 찾았습니다. 작년 5월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어요. 김대호 박사 동남아 해양안전 기술 전수. 평화로운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기사 내용은 순수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한국 관련 전문가인 스탠포드 대학의 박진수 교수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김대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물론이죠. 한국 해군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해상정보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였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유명한가요? 이분이 1990년대에 개발한 해상감시 시스템이 한국 해군의 기본 골격이 되었어요. 특히 서해와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역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잡던 기술을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 잠수함 추적에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김 박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냥 한국의 해양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말할 수 없었죠. 이 모든 게 기밀 사안이었으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어떻게요? 김대호라는 사람이 설계한 시스템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민간 기술 교류라고 포장했고, 그럼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정확해. 이 정도면 완벽한 사일런트 오퍼레이션이지. 그날 밤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은 아니지만 핵심 인물이 민간 자격으로 움직이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모두 아는데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는 완벽한 회색지대 전략. 이게 바로 한국식 정보전의 미학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일방적인 기술 지원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견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발언의 이면을 알고 있었어요. 짐 톰슨과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톰슨을 다시 만났습니다. 짐, 국무부 성명 봤어. 그런데 정말 한국을 견제하려는 거야? 톰슨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리차드, 외교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실제로 하는 행동은 다를 수 있거든. 무슨 뜻이지? 우리 해군도 CI 데이터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칠함대 정보부에서 남중국해 작전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고 있다고 하더라. 정확도가 워낙 높아서. 이건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클레어와 함께 미군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상해요. 칠함대 작전실에서 CI 시스템 접속 기록이 있어요. 언제부터? 작년 9월부터요. 거의 매일 접속하고 있어요. 더 파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도 CI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이중적인 태도네. 그때 제 이메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펜타곤 고위층에서 보낸 내부 회람이었어요. 남중국해 상황 분석 시 다양한 정보원 활용 권장. 단, 정보 출처는 공개하지 말 것.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일 수가 있나 싶어서요. 클레어, 이게 바로 양면 전략이야. 어떤 의미에서요? 공식적으로는 견제하지만 실제로는 활용한다. 한국의 전략을 비난하면서도 그 혜택은 누리고 있는 거지.
저녁에 해군대학 시절 동기인 빌 러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현재 태평양 함대 정보참모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빌 남중국해에서 뭔가 정보 품질이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아. 요즘 중국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예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정보 출처가 어디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차드, 자네도 알다시피 그런 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동맹국들의 기여가 크다고는 말할 수 있겠네. 동맹국들의 기여. 결국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날 밤 집에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중국을 견제하고 싶지만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고 싶다. 그런데 한국이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 딜레마를 해결해주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모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구조야. 미국조차 한국의 설계에 올라타고 있는 모순적 상황. 한국의 전략이 불가침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새로운 형태의 동맹관계야. 어떤 의미에서요? 공식적인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깊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이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고 미국은 그걸 묵인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지역 영향력 확대와 기술력 과시, 또 그에 따른 안정적인 수출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묵인을 받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지.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물 위로는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물 밑에서는 복잡한 흐름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국제정치도 겉과 속이 다른 거구나. 3월 마지막 주 남중국해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 해군이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구축함 4척과 잠수함 2척이 투입되는 규모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과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했죠. 특히 베트남은 자국 해군을 긴급 출동시켰어요. 이번엔 정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클레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대치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함대가 훈련 해역에 도착하기 6시간 전에 베트남 해군이 이미 그 주변 해역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중국의 훈련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의 대응이었어요. 나투나 해역에서 중국 해안 경비함들이 어선들과 함께 접근해 왔는데 인도네시아 해군이 정확한 차단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긴급 상황실에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중국 함대와 베트남 함대가 불과 5km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베트남 함대에서 중국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중에 숨어있던 중국 잠수함 2척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상황실의 다른 분석관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CI 시스템의 수중 음파 탐지 네트워크였죠. 오후 2시경 더욱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안 경비함이 베트남 어선에 접근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그 순간 베트남 해군 함정이 정확히 중간 지점에 나타났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중국 함대는 계획했던 훈련을 중단하고 철수했어요. 베트남의 대응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이게 바로 실전에서 입증된 거야. 저는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CI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방지한 거네요. 맞았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정보 덕분에 사전에 적절한 대응 위치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저녁에 해군 정보부에서 온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베트남 해군의 대응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다음 수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국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밀 작전이 모두 노출된 것 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막은 기술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정보의 우위로 평화를 지켜낸 완벽한 사례였죠. 한국이 설계한 시스템이 실제로 전쟁을 막았어. 30년간 해양 안보를 담당해오면서 이런 완벽한 위기 관리는 처음 봤어요. 4월 첫째 주 화요일 아침,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클레어가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독일 슈피겔 매거진에서 특종 기사를 냈어요. CI에 대해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조사해온 내용이 언론에 노출된 거였어요. 클레어가 보여준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 숨겨진 감시망, 한국이 설계한 군사 시스템의 정체.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거의 일치했어요. CI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겉으로는 해양환경 보호 프로그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군사용 감시 네트워크다. 한국의 전직 해군 장교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해상, 작전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 어떻게 독일 기자가 이런 정보를 입수했을까요? 오전 10시에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고위층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 보도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도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도 최근에 파악한 내용이고 한국 정부의 공식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정말 존재한다는 얘기인가? 네, 그렇습니다. 브리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점심시간에 톰슨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짐, 이번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글쎄, 예상보다 빨리 터진 감이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공개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톰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잖아. 오후에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중국해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한다. 다만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다. 논평 거부? 이것도 의미심장한 반응이었어요.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이런 활동을 알고 있었나? 논평할 수 없습니다. CI 시스템 데이터를 미군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에서 패턴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저녁에 클레어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CNN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서울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기술 교류는 정당한 외교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기술 교류. 완벽한 방어막이었어요. 클레어, 봤지? 한국 정부도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어. 네,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폭로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한국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허용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곧 승인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상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이 계산된 도발을 성공시켰구나. 독일 보도가 나간 다음 주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상대로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기술 이전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건 중국의 구체적 대응이었어요. 클레어가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 중이래요. 어떤 품목들? 반도체, 화학제품, 그리고 의외로 해양장비 관련 부품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건 중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절제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보통이라면 더 강하게 나왔을 텐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중국 전문가인 조지 워싱턴 대학의 왕리민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반응이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CI 시스템이 이미 6개월 이상 가동되어서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중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에 더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다. 해양안전기술의 공유는 정당한 국제협력이며 이는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다. 기술 수출은 정당한 외교 활동이다. 단호하면서도 방어적이지 않은 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베트남은 모든 국가와의 해양안전 협력을 환영한다. 특히 평화적 목적의 기술 협력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주권 보호를 위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우방국과의 기술 협력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두 나라 모두 한국 기술 지속 도입 의사를 분명히 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클레어, 봤어?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 정말 대단해요.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지도를 주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기도 했죠. 한국이 제공한 건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정보였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정말 영리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술과 외교를 분리시켜서 정치적 압박을 기술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기술을 수출했을 뿐이라는 명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남중국해의 긴장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펜타곤에서 대규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고위급 회의였어요. 주제는 당연히 CI 시스템과 한국 문제였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했어요. CI 시스템은 실제로 남중국해 상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우발적 충돌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한국의 독단적 행동을 용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데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야 한다. 1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나온 결론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다. 다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계속 활용한다. 공식적 중립, 비공식적 활용. 완벽한 이중 전략이었죠. 오후에 클레어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박사님, 미군 내부 시스템에서 CI 데이터 접속 빈도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정말? 네, 독일 보도 이후에 더 많은 부서에서 접속하고 있어요. 공개되면서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면서 실무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해군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일하는 빌이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리차드, 솔직히 말하면 CI 덕분에 우리 일이 훨씬 편해졌어. 중국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어. 또 다른 동기인 마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셈이야.
우리가 직접 나서면 중국과 정면 충돌할 수도 있는데 한국이 기술 지원 형태로 해결해 주니까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의 핵심은 구조의 문제라는 클레어의 말이 맞았어요. 미국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한국의 전략이 미국의 이런 구조적 딜레마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한 거였어요. 미국조차 한국의 설계에 올라타게 만든 거구나. 다음 날 아침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된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요? 한국이 작은 국가가 거대한 설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군사력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로 말이지. 그럼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건가요?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그래. 모든 관련국이 한국의 룰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 창밖으로 워싱턴의 봄 풍경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국제 정치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월 첫째 주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토에서 CI 시스템에 대한 공식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거예요. 제목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21세기 지정학적 억제 프레임워크 기술을 통한 평화 유지. 보고서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CI 시스템은 전통적 군사 억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안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역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한 혁신적 사례다. 나토까지 한국의 전략을 공식 인정한 거였습니다. 클레어가 더 자세한 분석 자료를 가져왔어요. 박사님, 나토 보고서에서 CI를 지정학적 억제 프레임워크라고 명명했어요.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이 흥미롭네. 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으로 본다는 뜻인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소식은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조용히 한국과 비공식 기술 교류 채널을 열었다는 거예요.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외교부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중립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거네. 저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립국이 아니다. 영내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성명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상대방으로 규정한 거였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답했거든요. 우리는 기술로 협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저녁에 국제정치학 교수인 친구 데이비드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이 상황을 어떻게 봐?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야.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세력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으로는 군사력으로 균형을 맞췄는데 이제는 정보력과 기술력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 그것도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데이비드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한국이 국제룰을 바꾸고 있는 거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작은 국가도 전략적 사고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날 밤 집에서 지난 2달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상 감시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지정학의 축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노이, 자카르타를 잇는 새로운 삼각축. 이건 기존의 미, 중 대립구도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지정학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구나. 30년간 워싱턴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일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5월 둘째 주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국이 새로운 해양협력체 창설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명칭은 평화로운 바다를 위한 기술협력체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해서 직접 발표했어요. 우리는 기술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이 아닌 지혜로, 위협이 아닌 협력으로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참관국 지위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싱가포르도 기술협력 의사를 밝혔고요. 클레어, 이거 봐. 완전히 새로운 지역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어. 정말 대단해요. 한국이 동남아시아 협력의 중심에 서게 된 거네요. 오후에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이 협력체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일본 외무성에서 건설적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판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펜타곤 고위층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이 새로운 협력체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한국 중심의 협력체가 중국의 일방적 확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략 목표와 일치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톰슨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짐, 이 상황을 어떻게 봐? 솔직히 말하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어. 영리하다는 게 어떤 의미야? 우리는 항상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한국은 기술과 외교를 조합해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날 밤 집에서 30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줄곧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워싱턴에서 내려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난 2달간 목격한 일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기술 협력이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를 바꿔놓았어요.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이건 중심의 이동이야. 단순히 세력 균형의 변화가 아니라 게임 룰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결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과 지혜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죠. 지정학의 축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구나.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6월 첫째 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서 CI 시스템의 실제 설계자를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공식 승인을 받는 것은 복잡했지만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연구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도착 첫날, 저는 김대호 박사의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빌딩 20층에 위치한 조그만 연구소였습니다. 김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6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눈빛에서 예리한 지성과 깊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설계하신 시스템에 대해 직접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철학이요? 네. 우리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전쟁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이 상대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공격하죠. 하지만 서로의 움직임을 완전히 알 수 있다면 전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군요. 정확합니다. CI는 바다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누구도 숨을 수 없고 누구도 기습할 수 없어요. 김 박사가 보여준 실제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남중국해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선박의 위치, 속도, 진행 방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한국이 30년간 축적한 해상감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 개발한 기술을 평화를 위해 활용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술을 이제 지역 평화를 위해 나누고 있었던 거죠.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위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의 균형을 통해서 말이죠. 정보의 균형. 그렇습니다. 군사력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정보력에서는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요. 아니, 때로는 우리가 앞설 수도 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건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강대국과 중소국 간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혁신적 도구였던 거죠. 전쟁 없이 판을 바꾼 비전의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군인이 아닌 설계자가 전장을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김 박사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앤더슨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식의 접근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군사력의 시대가 아니라 설계자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훨씬 넓은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 3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사일런트 파트너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이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군사적 개입 없이도 지역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한 혁신적 사례다. 이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펜타곤 고위층에게 브리핑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말없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개척한 방식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의 시대입니다. 주먹보다 필요한 건 설계도라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사례 연구로 공식 채택한 거예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견국 외교 전략 연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앤더슨 박사의 연구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례는 작은 국가도 전략적 사고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대호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거든요. 앤더슨 박사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의미로 해석될 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박사님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해 연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평화연구소 회의에서 CI 시스템이 평화기술 혁신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상식에서 김대호 박사가 한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술이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연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면서 늘 갈등과 대립만 봐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클레어와 함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남긴 건 기술이 아니라 질서의 청사진이에요. 맞았습니다. CI 시스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보여준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강대국의 시대가 아닌 설계자의 시대. 한국이 그 문을 연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미국도 이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도 인정한 한국의 지정학 전략 성공 사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30년간 군사력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한국은 지혜와 기술로 해결해냈던 거죠. 그날 밤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건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CI 시스템은 이제 아세안 표준 해양 감시 프로토콜로 채택되어 공식 운영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태국, 심지어 필리핀까지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출도 급증했고요. 더 중요한 건 남중국해의 상황이 실제로 안정되었다는 점이에요. 지난 6개월간 중대한 해상 충돌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사고도 90% 이상 감소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저는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펜타곤에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하는 날이거든요.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제정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향은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앞으로는 군사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톰슨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리차드, 자네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특히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지. 그게 가장 뿌듯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퇴직 후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21세기 국제정치와 기술 외교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큰 힘이 아닙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요. 강의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래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이끌게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특정 나라가 이끄는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나라, 현명한 전략을 구사하는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의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클레어에게서 온 이메일을 읽었어요. 그녀는 지금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박사님, 서울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더 멀리, 더 깊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대호 박사님과의 대화가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100년 후의 평화를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장기적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CI 프로젝트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포토맥 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도시에 왔을 때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모든 중요한 일들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바꿨듯이 어디서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상 감시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는 청사진이었던 거죠.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전략이 물리적 힘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 작은 나라도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 평화는 전쟁보다 강하다는 것. 이 모든 진리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말없는 설계자의 시대에 접어들었어. 한국이 보여준 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거예요. 군사력이 아닌 지혜로, 위협이 아닌 협력으로, 대립이 아닌 상생으로.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남긴 건 기술이 아니라 질서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시대가 아닌 설계자의 시대를 연 대한민국.
30년간 해양안보 분석가로 살아온 제가 마지막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에필로그 2026년 겨울,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한강변을 걸으면서 근황을 나눴어요.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프리카 연안국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해 보려고요. 또 다른 CI를 만드시는 건가요?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CI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말 끝이 없군요. 네, 박사님. 우리는 계속 꿈꿀 겁니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요. 한강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큰 변화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가, 힘이 아니라 지혜가, 위협이 아니라 협력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강함으로 무장한 나라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죠? 한국이 이렇게 조용히,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다니.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재밌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